2018년 9월 중국 상하이의 한 고층 빌딩 창가에 앙상하게 마른 여성이 올라섭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여성의 정체는 유명 여배우 셜리진이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운 외모와 탄탄한 연기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어요. 어딜 가든지 스포트라이터를 받던 말 그대로 대세배우였죠.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서는 이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열정으로 반짝이던 눈에는 깊은 절망과 상처만이 담겨 있었고요. 그녀는 세상에 미련이 없는 듯 이 공허한 얼굴로 연신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다음 생에는 엄마가 더 잘할게. 사랑해 얘들아.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배신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눈물 짓는 것도 잠시, 그녀는 이 지옥 같던 시간을 죽음으로써 마무리합니다. 한때는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나던 설리진. 대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걸까요? 행복했던 연애 시절부터 비참한 결혼 생활, 그리고 남편의 잔인한 배신까지. 기구했던 그녀의 삶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를 진행하는 디바달리아입니다. 셜리진은 어린 시절부터 정말 빼어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모델 대회, 미인 대회에 출전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냈어요. 이런 노력은 성인이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23살부터 각종 게임 속 엘프 캐릭터 모델로 활동하면서 소위 엘프녀, 상하이에서 가장 예쁜 여인으로 불리게 되죠. 모델 활동을 기반으로 드라마에도 출연하게 된 그녀는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으며 단숨에 주목받는 배우로 자리매김합니다. 광고, 화보, 방송 섭외가 줄을 이었고 그야말로 잘 나가는 스타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2010년 어느 날 지인의 초대로 고급 호텔에서 열린 상류층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자리였지만 그 만남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돼요. 셜리진은 상류층 모임에서 운명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카이 시인이라는 남성인데 외모는 평범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매력 있는 거예요.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심지어 목소리도 좋아. 집안도 어마어마해요. 아버지는 상하이 의류회사 CEO, 어머니는 뷰티샵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단점이 이 남자의 직업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저 부잣집 아들이다 정도? 그래도 그녀는 그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화려한 연예계 생활 속에서도 독서를 즐기며 이 조용한 성격을 가진 그녀에게 유머러스한 우카이 씨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우카이 씨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급 호텔에서의 휴식, 개인 요트 투어 등 이 공주 대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녀를 위해서 밤새 곁을 지키며 고민을 들어주는 세심한 배려까지. 정말 완벽했죠. 결국 두 사람은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애 8개월 만에 그는 셜리진에게 청혼을 합니다. 당시 그녀는 연기자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기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화려하지만 불안정한 연예계 생활과 안정적인 상류층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녀는 결국 사랑을 택하면서 연예계를 떠나 부유한 가정주부가 되기로 결심했죠. 많은 사람들은 셜리진을 부러워했습니다. 스타에서 상류층 사모님으로 변신하며 많은 이들의 꿈꾸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들 부러워하는데 반면 그녀의 부모님은 우카이 씨를 좀 미덥지 않아 했습니다. 일단
교제 기간이 너무 짧기도 했고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적고 뭔가 이게 그 사람이 좀 숨기는 게 많아 보였거든요.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하지만 딸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그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최고급 결혼식장에서 무사히 식을 마치고 신혼여행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최고급 휴양지에서 쇼핑과 레저 스포츠를 즐기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번은 혼인신고를 하러 간 날이었거든요. 이날 셜리지는 우카이 신의 이혼 전력을 알게 됩니다. 순간 좀 당황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철없이 한 불장난 같은 결혼이었어. 자기 속이려고 그런 거 진짜 아니야. 미안해 자기야. 이 말 들어도 사실상 기분이 좀 좋진 않잖아요. 숨긴 거니까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벌써 결혼했고 자기가 공인이니까 바로 이혼했다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싶지 않았죠. 사근치 않은 기분을 애써 무시하며 그저 작은 돌뿌리 정도로 여기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시댁으로부터 빨리 아이를 낳아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셜리지는 몸이 좀 약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162cm에 42kg 정도의 마른 몸을 유지해 오기도 했고 잦은 다이어트와 연애 활동으로 인해 임신을 버텨낼 체력조차 부족했습니다.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는 단순히 그녀의 체력 문제뿐만 아니라 남편 우카이 신의 호르몬 이상 가능성도 함께 지적을 했어요. 하지만 시댁은 그녀에게만 책임을 돌렸습니다. 결국 2번의 유산을 겪으며 셜리진의 몸과 마음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지쳐가고 있었고 이 시기에 남편에게 곁에 있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죠. 하지만 그는 남편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아유, 넌 여자가 너무 예민해 라는 식으로 이 아내의 고통을 되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던 그녀에게 집안일까지 모두 떠맡기고 밤이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마작이나 룸살롱을 전전하며 무책임하게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죠. 그렇게 혼자 싸워야 했던 셜리지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임신에 어렵사리 성공합니다. 하지만 워낙 허약한 체질에 이미 2차례 유산으로 몸이 크게 손상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유지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태아 보호주사만 무려 200번을 맞아야 했고요. 이 밥보다 약을 먹는 날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갖은 방법으로 안전계에 접어들긴 했지만 입덧이 좀 심해지고 몸은 극도로 쇠약해집니다. 이렇게 몸도 약해지면 정신적으로도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주사와 약,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가 버겁던 그때 우연히 마주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그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화려했던 상하이 최고의 미녀의 모습은 어디 가도 없어 보였고 피부는 푸석하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져 있었죠.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시간 끝에 마침내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출산은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보통 출산 후에는 사륜조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시댁에서는 이 엄마가 직접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로 산모를 공포에 빠뜨리기도 했어요. 아니, 뉴스에서 봤는데 부모들이 몰래 수면제 먹여서 아기를 재운다네? 믿고 맡길 수 있겠어? 자, 이 말 듣고 셜리지는 하는 수 없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곤 이 떨리는 2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게 되죠.
밤에는 한두 시간 간격으로 일어나야 했고 들리는 울음소리는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막 다독였지만 이 고통은 그녀를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산후 우울증까지 걸리면서 삶은 더 피폐해졌죠. 너무 힘드니까 우카이 신에게 육아를 함께 하자고 부탁했지만 육아는 여자의 본분이라면서 거절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진짜 쓰레기인 게 이 와중에 또 막말을 합니다. 한 번은 셜리진이 아이에게 브랜드 신발을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여자가 뭐 이리 비싼 걸 샀어? 제정신이야? 구박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최신 아우디 승용차에 최신 핸드폰 사고요. 또 100만 원짜리 신발을 샀어요. 그러니까 신고 어딜 가려고. 역시나 이 술집에 가서 여자들이랑 놀고 후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놀고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우, 너한테서 신내나. 엘프녀 시절 그 여자 어디 갔어? 와, 내가 진짜 속았어. 아휴. 이러는 거예요. 육아에 힘들어서 쉬고 있는 아내한테요. 아니, 이게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남자의 자식도 아니야. 지 자식 열심히 돌보는 아내한테 이게 할 소리예요? 미친놈이에요, 이거. 보통 아빠가 되면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거나 좋은 육아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이랑 노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몇 명과는 정식으로 교제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적나라한 사진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셜리진이 이 사진을 내밀면서 막 따졌거든요. 그러자 우카이 씨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그녀는 용서할 수밖에 없었고 한 번의 실수라는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또 잠깐 조용한 듯 했지만 남편의 외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예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내연녀와 새 살림을 차려요. 그의 머릿속에서 셜리진과 아이는 완전히 사라진 듯 했죠. 하루는 아이가 심한 열에 시달린 적이 있어서 셜리진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근데 우카이 씨는 귀찮다는 듯 짜증을 내요. 택시를 부르든가 보모를 부르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셜리진은 더 이상 이 남자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의 외도보다 더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건 우카이 신의 여자친구 마밍웨이의 끝없는 도발이었습니다. 우카이 신의 말로는 둘은 둘도 없는 친구라고 말했지만 이게 아무리 봐도 사귀는 사이였어요. 이후 확인된 바로는 마밍웨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유흥에 빠져 살았고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5, 60대 남성들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애가 진짜 못된 게 아무 죄 없는 셜리진을 따라다니면서 악랄하게 괴롭혔어요. 그중 하나가 가짜 계정을 사서 SNS에 악플과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건데요. 셜리진이 쌩얼 셀카를 올리잖아요. 그럼 어머, 쌩얼이라면서 보정 엄청 했네. 피부가 저렇게 하얗다고? 근데 이 사진 좀 낫다. 근데 이거 보여줘도 오빠가 집에 안 가려고 하네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언니. 라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가족과의 일상을 공유라도 하면 행복한 척 하는 것도 힘들 텐데. 역시 배우들은 달라도 너무 달라. 라고 악담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또 발렌타인데이 같은 특별한 날에는 더 노골적인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셜리진이 남편에게 받은 명품 가방을 올리면서 기쁜 마음을 표현하자 마밍웨도 같은 가방을 똑같이 올리면서 너랑 같이 쓰자 히히 라고 올리기도 했어요. 진짜 유치하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만삭 사진을 공개했을 텐데 마밍웨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할 줄 아는 게 임신밖에 없나 봐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직접 셜리진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남편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랑하며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이런 괴롭힘이 너무 힘들어서 당장 헤어지라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오히려 그만 좀 징징거리라면서 남편은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녀를 미친년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래서 셜리진이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남자가 밖에서 여자랑 노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을성 없다고 되려 그녀를 구박했죠. 참다 못한 그녀는 여자친구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지만 그는 비웃으면서 이혼은 해줘도 양육권은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셜리진이 아이를 사랑하는 점을 노골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해도 결혼을 하면서 일을 다 접었었잖아요. 경제적 기반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또 참게 됩니다. 또 사실 시어머니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서 여자는 참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이혼을 해야겠다고 스스로를 결심했죠. 하지만 이럴수록 우울증과 불면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임신을 하지? 라는 생각이요. 이게 너무나도 불합리한 관계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알아보니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남편이 아이를 더 낳게 해서 여성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녀는 둘째를 임신한 후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첫째 아이와 마찬가지로 온갖 주사를 100번도 더 넘게 맞으며 버텨야 했죠. 그렇게 앞선 모든 과정을 눈물겹게 견디고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둘째 아이를 품에 안게 됩니다. 정말 너무 예쁜 딸아이였어요. 직접 아이를 돌보고 싶었지만 몸이 이전보다 더 좋지 않아졌습니다. 다리는 이상할 정도로 붓고 빈혈 때문에 제대로 일어날 수조차 없었고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자궁경부암 말기였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얼마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어떻게 자궁경부암이 발병했는가 하는 겁니다.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HPV 감염 경로는 복균자와의 성관계, 유전, 감염된 사람의 옷이나 일상용품과의 접촉 등으로 나뉩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이 성관계를 통한 감염인데요. 만약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자주 술집 여성들과 어울렸던 우카의 신이 감염을 퍼뜨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밝혀진 사실은 아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정서적 배신을 넘어서 그녀의 목숨까지 빼앗은 셈인 거죠. 셜리진도 당신의 외도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우카이 신에게 하소연을 해봤지만 이렇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변할 인간이면 변했겠죠. 근데 어쩌라는 거냐면서 자기가 만나고 있는 여자를 집에 막 데려와요. 화가 난 셜리진은 당장 이혼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네가 관짝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내가 왜 이혼을 해줘? 라면서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말에 그녀는 참지 못하고 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넣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녀를 막 그 이후부터 계속 학대했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죠. 2018년 9월 육체적 고통과 감정적 상처를 견디지 못한 셜리진은 결국 고층 빌딩 창가에 올라섰고 스스로의 삶을 끝내게 된 겁니다. 이후 공개된 그녀의 유서에는 처절한 외침이 담겨져 있었어요. 사랑을 위해, 결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라. 어떤 희생도, 어떤 인내도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 세상은 잠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남편과 시댁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분노는 서서히 잦아들었고 정작 셜리진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본질은 다시 묻혀버렸습니다.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커리어를 내려놓았고 경제적 독립을 포기했고 자신의 이름보다 아내, 며느리, 엄마라는 역할을 먼저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아이들을 생각했어야지 라고요. 이런 말은 본인이 직접 겪은 상황이 아니라서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 같습니다. 정작 그 긴 시간 동안 누가 그녀의 편이었을까요? 남편도, 시댁도, 사회도 그녀에게 너 자신을 먼저 지켜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합리한 관계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스스로를 망치면서까지 지켜야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관계에서도 경제적, 정신적 독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셜리진의 삶은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남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게요. 삼체라는 작품은 2024년 넷플릭스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화제작입니다. 이 작품은 동명의 SF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2024년 3월 21일 처음 공개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불과 4일 만에 1100만 뷰라는 놀라운 시청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체가 처음부터 인기가 많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먼저 작가의 이름은 유치신으로 1999년에 삼체 첫 번째 시리즈인 삼체 문제를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판매 실적은 저조했어요. 발간되고 10년간은 큰 소득이 없었죠. 그래서 유치신 작가는 공장에서 한 달에 겨우 18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알았을까요? 10년 전만 해도 빛을 보지 못했던 책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다는 사실을요. 2009년 이 책은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를 완전히 매료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30개국에서 무려 9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습니다. 삼류 작가로 취급받던 류치신은 이제 중국의 SF 아버지가 되었죠. 이후 삼체는 중국의 게임 회사 유즈게임즈를 통해서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넷플릭스에서 삼체가 공개된 바로 다음 날인 2024년 3월 22일 중국 상하이 법정에서는 삼체를 둘러싼 한 살인사건의 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재판은 삼체를 미디어화시킨 유즈게임즈의 CEO 린치의 독살 사건이었습니다. 린의 평생 수건과도 같았던 이 삼체의 개봉을 앞두고 린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린치, 그는 유즈게임즈의 CEO이며 중국에서 자수성가한 젊은 억만장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린의 부모님은 지역에서 탄광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정 탓에 린과 그의 여동생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웠어요. 그런 린의 삶에 한 줄기 빛과 같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락실에서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린의 부모님은 그가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즐기는 것을 타박하면서 좁고 어두운 탄광에서 14시간가량 일을 하도록 시켰죠. 린은 처음 겪어보는 추위와 어둠에 공포를 느꼈고 이때 스스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2번 다시 탄광에서 일을 할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리는 좋아했던 게임도 모두 끄는 채 공부에만 집중했고 결국 중국의 명문대학 난징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모님의 통제에 완전히 벗어나게 된 리는 다시 비디오 게임에 빠져들게 돼요. 대학 졸업 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 15시간가량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리는 자신보다 더 게임을 많이 한 사람도 잘 아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더 재미있는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게임 개발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렇게 2009년 리는 유주게임즈에 찾아가서 입사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중국은 인터넷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였어요. 리는 이 부분을 파고들었죠. 기존에는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을 즐기기 위해 오락실에 가거나 게임 CD를 구입해야 했는데요. 그는 비디오 게임을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도록 만들면서 사람들이 게임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리는 왕자의 게임을 기반으로 한 전략 게임을 출시했는데 이 게임이 중국 전역에 빠르게 보급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 후 리는 입사한 이후 3년간 매달 또는 격월로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이렇듯 그는 불과 3년 만에 유즈게임즈의 CEO에 오를 정도로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줬죠. 이후 2014년 게임 회사를 상장시키면서 리는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런 린에게는 한 가지 큰 꿈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미디어를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영화 산업이 헐리우드에 지배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워했거든요. 이런 린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삼체였습니다. 린은 2009년부터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삼체를 드라마 시리즈로 제작을 하면 히트를 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린은 본격적으로 삼체를 미디어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삼체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과 라이선스를 확보하는데 1억 5천 달러를 사용할 정도로 삼체,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린에게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자의 게임 제작진과 함께 넷플릭스가 삼체 제작에 참여한다는 소식이었죠. 기획한 지 5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미칠 듯이 기뻤죠. 그러나 넷플릭스와 계약을 체결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리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바로 직전인 39살의 나이로 살해당했습니다. 린이 사망하기 며칠 전인 12월 16일, 그는 상하이에 있는 자택에서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린의 몸 상태가 어쩐지 이상했어요. 하룻밤에 린의 몸은 전신에 걸쳐서 수많은 멍이 생겼고 숨을 쉴 때마다 찢기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린의 얼굴은 심하게 부어올라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요. 그는 몸 상태가 악화된 게 넷플릭스와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한 여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는 겨우 몸을 움직여서 밖으로 나갔지만 그의 몸 상태는 더 악화될 뿐이었죠. 아무래도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고 느껴지니까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처음 린을 발견한 의사들은 그가 좀 과도한 스트레스와 망가진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실제로 치료 초반에 린의 상태가 다시 호전되는 듯 했거든요. 그러나 몇 시간 후 린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악화되자 의사들은 린이 독에 중독된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가지 검사를 했죠. 검사 결과 그의 몸에서 치사량의 테트로도톡신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독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이 흔히 보고독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보고독이 굉장히 위험한 독이잖아요. 이게 체내에 흡수될 경우 빠르게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최근 린이 보고를 먹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쁜 일정 탓에 린은 대부분 회사에서 지내며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의사들은 린이 직장에서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독극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하고 하루 뒤인 12월 17일 오후 5시, 병원 측의 신고를 통해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경찰들 또한 회사 직원의 범행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회사 수색에 집중했어요. 그들은 린이 사용한 찻잔, 식기류, 물, 영양제를 포함한 모든 물건들에 대해 독극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은 린에게 독극물을 주입한 경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린이 평소 복용하던 영양제인 프로바이오틱스 캡슐 안에 독극물이 검출된 것이었죠. 또한 경찰들은 추가적인 피해자와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에 대해 독극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린의 최측근으로 일하던 개인 비서와 3명의 직원 몸에서 상당량의 수은이 검출된 거예요. 또 부회장의 비서 2명에게서도 독극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사무실 안에서 린의 영양제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 회장실과 부회장실 직원들에게 마술을 뻗칠 수 있는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추려냈죠. 그 결과 단 한 사람이 용의선상에 떠올랐습니다. 린이 평소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인물, 부회장실과 회장실을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의심받지 않는 인물, 그 사람은 바로 유즈게임즈와 린의 고문 변호사인 시아오였습니다. 시는 유즈게임즈에 오기 전 중국에서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포르투갈, 일본, 브라질 투자회사에 법률 고문으로 일을 하면서 수백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이끌어냈고요. 2017년에는 중국의 거대 기업 중 하나인 포센기업에서 총괄 법률 고문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는 포센그룹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며 인수합병에 관해서는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을 때였어요. 2017년 유즈게임즈는 삼체를 미디어하기 위해서 삼체 라이선스를 비롯해서 소설을 각색하는 과정에 많은 논쟁이 오고 가고 있었는데요. 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고문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시가 이 일에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설득했죠. 포센그룹에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시였기에 처음에는 린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린은 유즈게임즈에 올 경우 삼체 유니버스 자회사 사장 자리, 또 연간 300만 달러 지급할 것을 약조해요. 결국 린의 설득에 시는 유즈게임즈의 법률 고문으로 오게 됩니다. 린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시는 성공적으로 삼체 라이선스를 구입하며 모든 법적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거든요. 시는 이제 공식적으로 삼체 유니버스의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린은 실적 부진을 문제 삼아 시를 배제한 뒤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린은 시가 원했던 삼체 다국적 IP 개발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자리를 시가 아닌 자오지롱이라는 다른 임원에게 맡깁니다. 둘의 다툼은 끊이질 않았죠. 몇몇 직원들은 그들 사이에 격한 언쟁이 오고 가고 린이 시에게 컵과 의자를 집어던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죠. 이 둘의 긴장감은 점차 쌓이고 있었습니다. 린이 시가 아닌 자오에게 삼체 유니버스 대표직을 주며 유즈게임즈의 부회장으로 임명하자 시의 분노는 극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시는 실권을 잃은 지금 회사 내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린으로 인해 탄탄대로와도 같았던 자신의 삶과 경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이 들었죠. 이 생각은 린과 자오를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위험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시는 두 사람을 모두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이때 그는 한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명 시리즈 브레이킹 배드. 브레이킹 배드는 암에 걸린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 사막의 트레일러에서 마약을 만들고 팔다가 마약왕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영감을 얻은 시는 상하이 교회의 작은 창고에서
린과 자오를 살해할 독을 제조하기로 결정하죠. 이 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투자회사를 이용하여 계획을 설립했습니다. 투자회사를 통해서 작은 화학 수출입 회사를 매입했고 이후 다크웹을 통해 100개 이상의 독을 구입했죠. 그리고 일본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의심을 피해 독을 얻어낸 쉬는 몇 달간 창고에서 100개 이상의 독극물을 조합하며 실험을 한 거예요. 쉬는 다른 독소들끼리 결합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빠르게 사망에 이르는지, 치사량에 이르기 위한 양 등 자세한 실험 내용을 기록하며 독을 만들어 갔습니다. 또한 자신의 독극물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유기견과 유기묘를 이용했는데요. 몇 달간 퇴근 후 집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수백 마리의 고양이와 개들을 납치해서 독극물을 주입했습니다. 이때 동물들이 죽어가는 양상을 자세하게 기록해두기까지 했죠. 어쨌든 그는 몇 달간 실험 끝에 테트로도톡신을 포함한 5가지 독극물 조합이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일을 해낼 거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는 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독을 프로바이오틱스 알약에 몰래 주입해놨습니다. 그는 이제 린이 독을 스스로 먹을 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시는 린에게 영양제에 독을 넣어서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자오는 어떻게 살해할 계획이었을까요? 자오에게는 바로 수은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쉬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 3달에 걸쳐서 자오가 사용하는 사무실의 캡슐 커피, 위스키, 식수, 음료수, 차에 수은을 첨가해뒀어요. 이 장시간에 걸쳐 소량씩 수은을 주입해서 자오와 그의 비서실 사람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시에 자오와 소통하는 린의 몸에도 수은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고요. 자오의 몸에서는 안전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만성 중독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오의 사무실에 방문했던 린의 사무실 직원까지도 수은에 중독되며 병원에 실려가게 되죠. 치밀했던 계획과는 달리 시의 모든 범행은 린이 병원에 입원하고 단 하루 만에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당국에서는 해독을 하기 위해서 쉬에게 강도 높은 고문까지 하면서 어떤 독약을 넣었는지 추궁했지만 끝까지 그는 정신 이상을 주장하면서 입을 열지 않았죠. 때문에 치료가 늦어진 린은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의사들이 린의 몸을 부검했을 때 그의 몸은 수은에 의해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고 내장에서 5종류의 독소가 검출되었다고 해요. 부검의에 따르면 당시 린의 몸은 마치 흰개미가 썩어가는 나무를 갉아먹듯이 작은 독소들이 그의 장기를 갉아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덧붙여 린의 장기 중 멀쩡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넷플릭스에서 3차가 공개된 바로 다음 날인 3월 22일 상하이 법원은 쉬에게 린치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쉬는 자신의 범행에 그 어떠한 후회와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속상했던 마음을 살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살인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이번 사건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